안녕하세요. 효정다감입니다. 3세가 이륙하기 딱 좋은 시간, 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녹화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오늘 녹화와 함께 3세의 이륙 시간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페이지는 125페이지 하단 마지막 한 줄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언어 역시 추상이다. 실제로 몸으로 말하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어서 셈법과 마찬가지로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서도 통용된다. 세계 어딜 가나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몸짓을 사용한다. 얼굴을 찡그리거나 제스처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본의 노나 서구의 발레, 현대무용같이 몸으로 표현되는 정화된 언어, 즉 몸짓 하나, 동작 하나에 의미가 응축되어 있는 언어를 만나기 위해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무용에서 추상은 본질에 닿아 있으며 개념을 정제한다. 조각가 헨리 무어의 말을 빌리자면 무용은 가장 위대한 지적 성과, 강렬함을 낳는다. 이 본질적인 직접성은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우리는 휘바람을 불 때 곡의 일부를 발췌하는 식으로 관현악, 대작이나 팝 음악을 추상화한다. 또한 우리는 막 읽은 책을 누군가에게 요약해서 말해주면서 추상화를 한다. 또한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도 텔레비전 가이드나 신문에 실린 한 줄짜리 안내 기사를 보고 고르는데 이것 역시 추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신문이나 잡지의 헤드라인을 보고서 그 기사를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식으로 추상에 의존한다. 학생들 역시 셰익스피어의 고전이고 원곡보다 요약본을 더 자주 찾는다. 캐리커처 역시 추상의 일종이며 어떤 개인의 이니셜이라고 할 만하다. 심지어 경구도 추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연륜이 가져다 준 지혜와 경험을 몇 단어로 축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제때의 한 바늘이 그 뒤의 9 바늘을 던다. 같은 영어 속담처럼 이 모든 숫자, 단어, 몸짓 등은 너무도 기초적이고 단순해서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추상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잣말로 우리 아이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항상
추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주 극소수만이 새로운 수학을 보완하고 새로운 자연 법칙을 발견하며 새로운 각도에서 인물의 그림을 해석하고 새로운 몸짓 언어를 개발해 낸다. 그런 일들은 이루기 어렵고 성공 사례 또한 매우 드물다. 피카소는 단순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림을 배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거듭 언급하고 있다. 그는 그 과정을 하나씩 익혀야 했다. 커밍스 역시 그 창작 노트를 보더라도 시가 단순성을 획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가가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자신이 본 현실의 복잡함과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쉬운 일이었다고 말한다. 추상화는 다른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다. 마크 트웨인이나 허니스트 해밍웨이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은 편집자에게 원고가 지나치게 길어져서 유감이라는 편지를 썼다. 그들은 한결같이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윈스턴 처칠은 5분짜리 얘기거리를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지만 말할 시간이 5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위해서 하루 동안 꼬박 준비해야고 말했다. 시인 에드윈 로빈스는 젊어서 짧은 시를 쓰다가 점점 긴 시를 썼는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이가 60이 넘고 보니 시를 짧게 쓰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이처럼 글쓰기의 본질은 종이 위에 단어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골라내고 버리는 데 있다. 교사들은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느 정도 배움이 진척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한다. 이유는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단순화시켜 가르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학 수업이 처음 시작될 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단순한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도 위대한 과학자들의 업적이 실려 있다. 갈릴레오, 뉴턴, 다윈, 파스텔, 멘델, 퀴리, 왓슨, 크릭 등의 업적에 대해 잠시라도 생각해 본다면 놀라게 될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과학이 가장 중요한 발전들이 가장 복잡한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가장 단순한 것들이다. 기초 원리는 저변의 단순성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현실의 복잡성을 꿰뚫고 단순한 원리를 발견하는 일은 위대한 천재성을 요구한다. 피카소는 가장 추상적인 것이야말로
현실성의 정점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가 하면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더 큰 일반성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추상성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추상화가 고도화될수록 일반화의 영역은 더 확대된다라고 썼다. 리처드 파인머는 이보다 간결하게 적어놓고 있다. 현상은 복잡하다. 법칙은 단순하다.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 추상화의 본질은 한 가지 특징만 잡아내는 것. 그러나 추상화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은 문제 해결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야 복잡한 현상 뒤에 숨어있는 단순한 개념들을 알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어떻게 알 것인가? 다행히도 많은 창조적 인물들은 자신이 어떻게 추상화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현실을 무시하면서 추상화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대상을 관찰하는 것은 어떤 예술가에게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심지어 브리짓 라일리 같은 화가들, 즉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도 감각을 일깨울 수 있도록 감각을 항상 열린 상태로 두는 것에 있는 화가들도 현실을 지각하는 일은 첫 번째 과제다. 그런 다음에야 추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카소는 다른 화가들에게도 주의를 주고 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추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항상 구체적인 실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뭔가 실체가 있는 것에서 출발해야만 나중에 실제의 흔적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다 해도 위험은 없다. 왜냐하면 그 오브제가 표방하는 이념은 아무리 지운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남길 테니까. 어쨌든 현실이야말로 화가가 그림을 시작하게 되는 마음이 흥분되고 감정이 동요되는 출발점이 된다. 라는 것이다. 자신의 말 그대로 피카소는 그 유명한 황소 연장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황소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는 황소의 몸에서 펑퍼짐한 부분들이 형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끼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작을 그려 나갔다. 그러다가 평민들의 가장자리와 모서리에서 황소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간단한 외곽선 몇 개로 황소를 처리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황소의 몸을 이루는 요소들은 대부분 제거하고 머리의 특징을 잡아낸 그림을 그렸다. 몸을 구성하는 특징이 사라졌음에도 이 그림은 황소다움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림이 황소를 표현하고 있음은 알아내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피카소에게 있어서 황소다움이란 머리의 크기나 몸뚱이에 있는 게 아니라 뿔처럼 아주 단순한 것에 깃들어 있었다. 추상화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의 도구다. 어떤 대상이나 이념의 다른 측면들을 드러내는 추상화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추상화의 결과물은 대체로 관찰과 단순화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특징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앙리 마티스 역시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추상화를 해냈다. 만년에 그는 지병으로 병상에 누워 지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림을 그리는 대신 가위를 이용해서 다수의 콜라주 작품을 만들어냈다. 훗날 유명해진 달팽이를 주제로 한 작품들은 그의 추상화 기법을 잘 보여준다. 그의 가위질은 달팽이가 어떻게 우아한 추상이 되어가는지를 알려준다. 그중 하나를 보면 우리는 그가 달팽이의 망곡선을 따라 잘라 종이장처럼 편다면 어떤 모양이 될지 상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작품에서 그는 한쪽 끝을 묶은 종이철을 나선 모양으로 만들어 달팽이 다음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 두 가지 과정에서 그가 의도한 것은 달팽이의 복잡한 모양을 하나하나 분절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대상이든 수많은 추상이 가능하고 추상 하나하나가 숨은 진실을 비춰준다는 것이다. 현실이란 모든 가능한 추상의 총체이며 이 가능성을 알아냄으로써 우리는 현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움직임도 추상화 될 수 있다. 또 다른 추상의 예는 발명가, 과학자, 화가들이 모두 동시에 관련된 것인데 어느 한 분야의 추상화 과정이 진행되어 분야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다. 가장 중요하고 혁신적인 사례가 20세기 가장 난해한 그림 중의 하나로 꼽히는 마르셀 듀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프랑스의 생리학자 마레는 사람이 움직일 때나 뼈나 관절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는 모델에게 전신을 뒤덮는 검은 옷을 입힌 다음 그 옷 위에 타지의 주요한 뼈를 따라 한 하얀 선을 그었고 주요 관절부에 하얀 점을 크게 찍었다. 마레는 모델을 검은 배경 앞에 움직이게 한 다음 연속 사진을 찍었다. 사진에 나타난 모습은 육체가 사라진 점과 선의 집합이었다. 추상이 된 것이다. 아마추어 화가이기도 했던 생리학자 폴 리셰는 마레의 추상적인 사진이 담고 있는 정보가 사상 최초로 사람의 동작에 대한 정확한 물리적 역학 분석을 가능하게 할 만큼 중요한 것임을 직각했다. 그는 마레의 사진을 분석해서 사람이 움직일 때 몸에 가해지는 힘과 다양한 동작에서의 무게 중심점, 상대 속도 등을 계산해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꿈꾸었던 기계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은 유추와 추상 모두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생리학자들은 인간의 몸을 기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몸은 기계 몸체, 팔다리 관절은 레버, 동작은 힘과 속도, 가속도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추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상상의 영역으로 옮겨갔다. 놀랄 일은 아직 남아있다. 20세기 초의 화가들은 생리학자들만큼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고정된 캔버스에 움직이는 대상을 효과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그들의 주된 물음이었다. 그런 점에서 머이 브리지의 작업은 단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과감한 화가들은 생리학자들의 뒤를 따라 움직임을 추상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중 한 사람이 마르셀 디샹이었는데 그의 작업은 예술이 신성시하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디샹은 머이 브리지, 마레, 리셰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작품이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디샹의 그림과 리셰의 역학적 스케치를 비교해 보라. 우리가 디샹이 그림을 그린 동기와 문제의식을 모른다면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는 혁명적인 작품을 넘어서 아예 해석 불가능한 작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알고 나면 그의 추상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밖에 없다.
움직임에 대한 머의 브리지와 마레의 연구는 우리의 시각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두 선구자가 이뤄낸 사진기법상의 혁신은 몇몇 발명가들로 이어졌다. 영화 산업 기자재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연속사진 기법이 빠르게 흡수되었고, 그 결과 동영상들이 선보이게 되었다. MIT 대학의 헤럴드 에드커트는 정지동작 사진술을 발명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물체의 인상을 기록했다. 만화 영화 제작자들은 동작 포착 기법을 발전시켰는데 마치 마레의 모델이 점과 선이 그려진 옷을 입은 것처럼 실제 배우들이 몸의 주요 부위에 작은 센서를 달고 움직이게 했다. 여기서 발생한 입체 정보는 컴퓨터로 처리되어 만화 영화 주인공의 움직임이 실감나게 보이도록 했다. 안누가 머스 커닝햄은 이 기법을 자신의 무용작품에 도입했다. 무용수들이 센서를 달고 춤을 추면 바로 컴퓨터에서 처리되어 똑같이 움직이는 만화 동영상이 무대 뒤의 스크린에 영사된다. 결국 무용수는 자신들의 추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만화 동영상적 자아와 함께 춤을 춘 것이다. 오늘도 참새의 방앗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낭독을 하니 발음도 엉키고 내가 그린 그림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많아서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셨을 작가님 감사합니다. 오늘 낭독한 페이지는 134쪽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내일도 반갑게 다시 참새의 이륙 시간에 아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행복한 하루 되세요.